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새롭다는 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주의 아침이란 얘기입니다. 박근혜 영리를 건드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걸까요? 간첩 조작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원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 바로 착수하는 대신 진상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협조자의 자살소동이 있고 난 이후에 수사로 전환을 했으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국정원 수사에서 총대를 맸던, 원칙대로 했던 최동욱 총장 작살나는 꼴을 봤으니까 또다시 박근혜 영리를 건드리면 나도 한 방에 훅 갈지 모른다. 뭐 그런 생각인가요? 위조 문서를 만든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 씨에 대해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정작 국가보안법의 간첩 날조 혐의는 빼놓았습니다. 이상스러운 일이죠. 그 문서가 간첩 조작에 쓰인다는 것을 김 씨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바로 날조 혐의 적용됩니다. 김 씨의 행적을 보면은 자신이 만든 위조 문서가 간첩 조작에 쓰인다는 사실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날조 혐의는 쏙 빼놨습니다. 비교한다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인터넷에 정치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달아온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정원법의 정치 개입 혐의만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은 빼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검찰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유례 없이 수사까지도 맡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과거 안기부, 과거 중앙정보부, 이 중정, 안기부, 국정원이 어둠 속에서 뭔가 사건을 만들어 오면 검찰은 그 틀 그대로 법적 절차에 처리만 하청업체처럼 대행해온 수십 년 해묵은 공안수사의 폐섭 그 자체로 기행입니다. 그런 비정상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오염시킨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도 미봉한 채 또 넘어간다면 검찰은 이런 트라우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더는 비정상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다잡아서 국정원의 조작과 날조를 묵인하거나 방조 혹은 공모한 게 검찰이 그랬던 게 사실이라면 자기 살부터 드러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도망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건데요. 한겨레신문 여현우 사회부 선임기자의 아침 칼럼 최동욱 트라우마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검찰 더 이상 비열하게 굴지 말고 더 이상 트라우마를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결하십시오. 권력은 유한하지만은 조직은 그 권력 이후에도 가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제가 앨범을 뒤적거리다가 옛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은 뭐 디지털로 다 되어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따로 보관한다. 그런 건 없는데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자로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취재를 하다가 사진이 찍히면은 그 사진 기자가 사진을 크게 뽑아서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근무했던 시절 1991년 꼬마 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이 합당해서 민주당이 탄생했던 그 순간 그 현장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사진을 본 겁니다. 김정길, 꼬마 민주당 최고의 김정길 의원, 그리고 신민주연합당의 김원기 의원 서로 악수하는 사진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찬종 의원이 김정길 의원과 같은 꼬마 민주당 쪽에 앉아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재근 의원 돌아가셨나? 여하튼 옛날 그 신민주연합당 사무총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옥 의원은 지금 박근혜 쪽으로 갔죠. 예. 그런 분들이 쭉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바로 뒤쪽에 제가 서 있는 사진 발견을 했습니다. 1991년 신민주연합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막후에서 조정했던 정당입니다. 물론 대표 최고위원은 여성운동가 출신인 이우정 선생님께서 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합당을 하는데 때마침 안철수와 김한길 민주당의 합당에 맞물려서 그 사진이 마치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사진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한겨레신문 중앙대 교수 김누리 교수님이 쓴 노무현과 안철수라고 하는 칼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최근 들어서 독일의 사례를 한겨레신문 칼럼단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칼럼니스트로 등극을 한 셈인데요. 오늘 칼럼 노무현과 안철수도 역시 읽을만합니다. 들어보시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 학생의 다소 뜬금없는 물음에 퍼뜩 떠오른 인물은 빌리 브란트였다. 독일의 복지국가 체제를 완성했고 동방정책으로 독일의 통일의 길을 열었으며 철저한 과거 청산으로 유럽연합의 털을 닦았고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 해소와 제3세계 지원에 앞장섰던 이가 브란트다. 한 정치인의 비전이 세계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브란트보다 잘 보여준 정치가가 있을까? 하지만 빌리 브란트를 퍼뜩 떠올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넬슨 만델이었다고 합니다. 브란트는 가능성의 최대치를 보여준 정치인이었지만 만델라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념 문제보다도 더 풀기 어렵다는 뿌리 깊은 흑백 인종 문제를 해결한 분. 오랜 분쟁으로 쌓인 흑인 부족들 간의 원한의 엉터리를 풀어낸 정치인이 바로 만델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바로 넬슨 만델라에 의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국민들과 어울려 덩실덩실 춤을 추는 만델라의 얼굴에 번져가던 미소는 바로 20세기 정치가 도달한 가장 매혹적인 표정이었다고 김누리 교수는 평가를 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도 도덕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성의 정치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증언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과 감동이 없지 않았다.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룬 1997년 대통령 선거의 환희와 감동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수없이 사선을 넘나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순간은 분명 한국 정치사뿐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최고의 순간이었다. 김윤일 교수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노무현 동영상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총선에서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이 당선 가능성 높은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부산 지역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던 시절의 영상이죠. 저도 그거 봤습니다. 당시 노무현은 철저히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상대방 후보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동네 주차장에서 유세하는 노무현 후보를 비추는데요. 청중이라고 하는 달랑 주차장 직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멋쩍은 표정으로 드등거리면서 연설을 이어가는 이 지역주의의 순교자를 보면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솟고 눈에선 연신 눈물이 쏟아지는 기억 지금도 생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정치인이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겁니다. 노무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진정성에 있다라고 김유리 교수는 평가합니다. 난공불락이라던 유해창을 무너뜨린 노무현의 기적은 정치인의 진정성과 대중의 감수성이 극적으로 만나면서 폭발한 정치혁명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정치인의 진정성이 정치적 이념보다 더 강력하게 대중을 움직이는 진정성의 정치는 노무현 이후 안철수에게로 이어진 것 같다. 노무현이 정의로운 패배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면 안철수는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 10배가 넘는 지지율을 갖고도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넘겨준 일이나 여론조사에서 뒤진 문재인에게 대선 후보를 양보한 일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기희생적 결단이었다. 최근 민주당과의 통합을 전격 발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통합신당 창당을 선언함에 따라 그는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제 안철수는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현실적 힘을 얻게 되었고 1987년 야권 분열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민주개혁 세력은 다시 강력한 야당을 복원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네, 결국은 안철수의 양보, 그것이 그의 진정성을 보여준 사례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안철수의 높은 지지율을 지탱해온 근거였다면 이제부터 안철수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무도한 정권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도덕한 정권의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자질과 지도자적인 결단, 진정성이 요구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순교자적인 진정성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켰듯이 안철수의 희생적인 진정성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 세력을 저지하고 민주개혁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안철수 의원의 그 개인적인 역량이나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이더라도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이번 통합을 통해서 뭔가 크게 바뀌고 변신하면서 진정한 야당의 지도자로 그리고 박근혜나 이명박이 결코 끌어올릴 수 없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지방선거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매우 화제가 됐고 적어도 무상하면은 실을 뜨는 극우 보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야말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버스라는 것은 그냥 빨갱이 국가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프랑스에 실제로 무상버스 오바뉴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의 도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사토라든지 꼼피엔느 같은 모두 프랑스의 24개 도시가 무료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동권 보장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전철을 무료로 타게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화하는데 돈 들어갑니다. 누가 됩니까? 프랑스에서는 9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업주가 되는 교통세로 충당을 합니다. 버스 승객의 55%가 학교나 직장에 가기 위해서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교통세를 내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매표나 금표를 위한 시스템,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중교통 운영의 비용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버스,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를 출마하면서 대기업이나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그 동네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식의 단골 메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진짜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공약을 내세운다고 하는데요. 박원순의 협동조합을 빨갱이로 몰았던 새누리당 선수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새누리당, 원희룡과 새누리당의 부끄러운 정치,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봅시다. 원희룡 새누리당 전 의원이 우금민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지사 경선 불참 선언 하루 만인 어제 출마 선언을 했다. 아마 그의 당내 투쟁은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는 제주에 출마하라는 당의 요청에 자신에게 절대 유리한 100% 여론조사로 경선 후보를 정하지 않으면 불출마하겠다고 당을 압박해왔다. 한때 당내 개혁파로 인기를 누려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 꿈을 꾸기도 했던 유망주. 그런 그가 자신을 위한 맞춤형 특혜 경선 절차를 따내고 유력 경쟁자를 탈락시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나서야 경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성추행 우금민 제주지사를 새누리당이 영입해서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정, 정말 지탄받아 마땅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요, 몇몇 정치인들의 일종의 족보화되어 있는 희한한 동네입니다. 우금민은 입당하면서 17,000명인가 자기 사람을 새누리당에 대거 가입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경선을 한다면은 국민 참여를 하든 뭘 하든 우금민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은 자기에게 유리한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지 않으면은 제주지사 출마할 수 없다라고 당 지도부를 압박해 왔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새누리당은 우금민을 출마시키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 경선 불참선언을 하자마자 원희룡이 제주지사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게 나선 것이죠. 선언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이러니 경향신문이 너도 한때 안철수처럼 새정치한다고 깝죽댔던 원희룡이 네가 그런 식으로 있는 꼼수 없는 꼼수 다 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제주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나선다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지방정치 진출에 잘 활용한 결과 지사 자리에 한 발 다가섰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지방정치는 물론 중앙정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다른 소장파 개혁파가 이 대통령의 실정을 견제하느라 고생하는 동안 이 대통령 직할이나 다름없는 사무총장을 맡으며 친이계로 전향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요청대로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한 적이 있다. 건강한 당내 비판 세력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당내 기득권을 위해 소진했던 그가 비정상적 정치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 그다지 어색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새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 아쉬운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정치적 성장이 멈추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희룡 소장개혁파를 자처했던 시절 저도 한번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사실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요.
출신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손해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도 인구 50만입니다. 대한민국 1%밖에 안 됩니다. 원희룡은 하여튼 수석으로 점철된 재주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출신 지역이 제주도다 보니까 지역 기반하지 않으면 큰 빛을 볼 수 없는 한국 정치의 특성 속에서 크게 빛을 못 보는 사람인데요. 그 제주도지사를 출마하면서 이따위 더러운 짓을 마다치 않았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안철수가 노원갑에 출마했을 때도 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영도에서 출마해서 김문성과 한판 떴으면은 정말 안철수는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티켓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안철수에게 느꼈던 실망을 원희룡에서도 느낍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선의 문제점, 이게 원희룡의 문제만은 아닌 새누리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야를 넘나들며 정당의 경계를 무너뜨린 우금민 지사를 영입한 거 겨우 4개월 전입니다. 새누리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희롱 전력으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신의를 제일 중요시한다. 민주당은 뿌리이자 정치적 고향이다. 라고 했던 그런 우금민을 영입했습니다. 신의를 제일 중요시하고 민주당은 뿌리이자 정치적 고향이라고 했던 그 우금민을 새누리당 영입한 거예요. 우금민 지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도 일을 할 때는 지방정부의 버팀목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우금민이가 밝힌 이 얘기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도 지방정부의 버팀목으로서 우금민이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벌써 용도 폐기입니다. 우금민 지사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유망했던 정치인이 지역 정치에 진출하는 방식, 정당을 출세의 징검다리점으로 여기는 도지사, 비정상적인 방법과 변칙을 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집권당, 지금 집권 세력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지역 문제 하나만 살펴봐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라고 경향신문 사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역 정치 하나만 봐도 새누리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원희룡까지 사망시킨 거죠.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금민이가 당선된다면 원희룡이는 정말 접시물에 코 박고 자살해야 될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4월 1일부터 드디어 TV뉴스 시작됩니다. 예. 아마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TV 뉴스에서 특종을 기대하신다면 그건 오산일 겁니다. 저희들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 매일 특정한 시간대에 거의 1시간에 가까운 뉴스를 공정한 시각으로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물론 국민TV 뉴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많은 조합원들이 제보를 해서 특종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는 뉴스가 매일 특종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특종은 탐사보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TV 뉴스에서도 탐사보도팀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1시간씩, 물론 정확하게는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뉴스를 하려면은 많은 기자들이 필요합니다. KBS, MBC, SBS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 1시간의 뉴스를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채 30명도 되지 않는 규모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특종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미워할지는 모르겠지만 KBS, MBC, SBS와 같은 그야말로 친박지상파가 아니면은 매일 뉴스를 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국민TV 뉴스가 비록 미약하나마 에브리데이 매일 저희들의 시각으로, 공정한 시각으로 뉴스를 공급한다는 그런 점에 의미를 두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합원들, 앞으로 조합에 가입하실 수십만, 수백만의 조합원들이 국민TV 뉴스를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제보를 해준다면
국민TV 뉴스 얼마 되지 않아 매일같이 특종을 터뜨리는 그런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방법 쉽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업의 임봉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카미소니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순이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카마소니님은 출자금 납입까지 다 해주셨네요. 출자금 납입을 하셔야만이 조합원 숫자 카운팅이 됩니다. 출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게시판에서 무인도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국민TV 조합원 무인도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40대 처제 3명을 조합원에 가입시켰습니다. 처제들은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사무국 김재영 간사와 몇 차례 통화하여 조합원 가입 신청 및 승낙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5일 전에 우송하여 오늘 3명 모두 출자금을 납부했습니다. 예, 무인도님의 처제 3분 영숙, 영님, 영수님 조합 가입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무인도님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카고 재즈님, 예, 오늘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로 오셔서 직접 가입하시겠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시카고 재즈라는 닉네임을 쓰시던데요. 박경숙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이 글을 좀 읽어달라고 해서 뭐 길지만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번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나는 66세 투석을 받고 있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인터넷 팟빵 팟캐스트 라디오 비평가 EJ 강의를 즐겨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보냅니다. 1400 죽음으로 일본을 받들어 공경하겠다고 혈서를 쓰고 견마 충성, 개와 말처럼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예, 일본 대통령을 하지 대한민국 대통령 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 관동군 군사학교를 졸업한 인간들, 간도 특설부대에서 일본군 앞잡이 노릇으로 항일투사 독립군을 무참히 잡아 죽인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람 그 앞잡이 친일파 득세하여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목숨을 던진 어머니, 택시 운전을 하다가 치료비와 생활고에 지친 자식들과 함께 귀한 생명을 던져버린 아버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보아라 들어라. 정권과 권력자의 재벌 언론 위정자들아, 너희 사랑하는 손자 손자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여 깨어나라. 공정한 당 언론을 위해서 국민TV 조합에 가입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꼭 4월 TV방송이 성공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라고 직접 사연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루살이네요. 예, 이어지는 칼럼은 제가 단골로 소개해드립니다만은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를 하고 있는 이동걸 선생님의 머슴이 주인된 나라. 정말 이 나라가 머슴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연일 듣기에도 섬뜩한 과격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셨다고 한다. 규제는 우리가 쳐붓을 원수이고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다. 진돗개 근성으로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규제를 싹 다 드러내라. 불타는 애국심으로 경제를 살려라. 그렇게 품격을 찾던 분이 북조선 방송에서나 들을 법한 전투적인 말들로 듣기 민망한 말들을 막 뱉어내는 이유가 뭘까?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면 말이 격해진다. 분명 무언가 우리 대통령을 좌절케 하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일까? 이동걸 선생도 저하고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품격을 찾고 불타는 애국심을 운지하시던 그런 분이 이렇게 과격하고 그야말로 북조선 북한 방송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뭔가 박근혜를 좌절케 하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동걸 선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걸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죄다 갖다 버리고 오직 관료들만 믿고 경제 혁신의 모든 걸 걸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건 없지, 선거는 다가오지, 만약 이번 선거에서 지면 그때부터 레임덕이니 그러면 끝장 아니냐,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시겠느냐 라고 이동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혁신고지정복 3개년 계획을 반포하시고 전국에 창조혁신 부대를 주둔시켜 일사불란하게 전 국민에게 혁신 동원령을 내리면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에 국민들이 감동받고 다 따라와 경제혁신이 술술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감동을 먹기는커녕 마지못해 따라오는 신용도 안 한다. 게다가 심지어는 일부 보수 언론마저도 이 시대에 웬 아버지 박정희 시대에나 했을 법한 계획경제냐고 한다. 내심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실까. 분명 아마 대통령 박근혜 씨는 관료들이 그려준 그림대로 했을 겁니다. 그 그림대로라면 잘 돼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현실은. 관료들에게 믿고 맡기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손발처럼 수족같이 따라줄 것 같은 관료들마저 앞에서는 하는 신용을 하는데, 예? 앞에서는 신용은 잘하는데 내일처럼 성의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료들에게 배신감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관료들을 향해서 독한 말이 나올 수밖에 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내 속이 터져 죽어봐야 니들이 정신 차리지 라고 관료들에게 협박하시는 겁니다.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 씨의 그 협박이 관료들에게 먹힐 것 같습니까? 관료들이 앞에서나 굽실거리고 있지 사실 이미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하기 전에 관료혁신 3개년 계획부터 먼저 하라고 이동걸 선생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관료들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6개월이면 새 정부를 장악할 거라고 장담했던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 얼의 비에 운운하며 적개심마저 보이던 이명박도 결국 손아귀에 넣은 공무원들, 박근혜 정부라고 다르겠습니까? 예, 더하죠. 써준 수첩 읽는 것 이외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 박근혜 씨라면 관료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기 정말 제일 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이미 관료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게 훤히 보인다는 게 이동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는 거라곤 규제 완화밖에 없는데 왜 규제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게 분명하다. 규제 완화만 하면 된다고 대통령을 꼬드긴 바로 그 관료들이 진짜 문제라는 건 모르시는 게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문제는 관료들이라 라는 게 이동걸 선생의 지적이고요. 정말 100번 동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규제 완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물론 잘못된 규제도 있고 이미 용도가 끝난 폐기해야 될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암덩어리라고 그렇게 박근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규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규제를 철폐한다고 규제가 없어집니까? 인허가 행포를 없애려고 신고제를 바꾸면 다 해결됩니까? 담당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면 신고 자체를 안 받아주는데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님이 상을 찡거리는데 무작정 서류를 들이밀 강건업자들이 이 나라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규제라면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행포를 부리니 국민 건강도 못 지키고 기업들 괴롭게만 합니다. 모든 조직은 조직의 생리에 따라서 조직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관료 조직에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행정수단을 독점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에 통달한 우리 관료 조직, 많은 경우 스스로의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민중의 지팡이는 민중의 몽둥이가 됩니다. 국민의 공복, 서번트, 그런 공복이 오히려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해야 할, 개와 말의 노력을 다해야 할 그럴 관료들이 국민들을 자신의 개나 말로 견마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규제를 통째로 드러낸다고 되겠습니까? 규제 완화 이전에 관료 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머슴이 주인된 나라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 얘기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종이 되라고 했던 공무원들이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개나 말의 노력을 다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개나 말로 여기는 이런 관료 개혁부터 먼저 해야 이 나라 제대로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칸 코리아님이네요. KHAN 코리아. 칸 코리아님 좋은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워렌 버핏 67조 원이라고 하는 복잡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런 걸 올려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즉 3월 15일 유성기업 희망버스를 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전국 35군데에서 97대, 100대에서 3대 모자라네요. 97대 희망버스 3,500명이 옥천 IC 광고탑에서 154일째 고공농성 중인 유성기업 이정훈 지회장을 격리했다고 합니다. 아산공장에서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 전국적 연대의 한마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 67조 원님은 노동상권 보장과 희망이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강력히 소망한다라고 쓰시면서 국민TV 취재진도 많았는데 열정적인 취재에 믿음직하고 반가웠다고 합니다. 국민TV 취재진들도 현장에 갔습니다. 이동걸 교수가 머슴이 주인인 나라에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라는 칼럼란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세종대 교수 변창흠 선생이 규제가 절대 악이냐는 칼럼을 기고하셨습니다. 개인이나 당사자에게는 규제가 비용이고 자유에 대한 구속을 의미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의 의미는 다면적에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변창흠 교수의 규제 절대 악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료들이 써준 수첩 읽으면서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읽어야 될 칼럼이라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